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 그 세법 시간인 걸 알고 오셨죠, 여러분들? 예. 우리 오늘 부동산 세법인데 여기 잠깐 보시면 원래 세법은 방대하고 내용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 내용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세법 중에서도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부동산을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갖고 계신 여러분 그 기초 입문서고 이제 1월 달에 기본서가 나오는데 입문서든 기본서든 어느 교재든 되게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그 다음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이렇게 해서 세 개 부분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난 26회 시험에서 조세 총론 두 문제 출제된 것은 제가 평상시에 맨날 문제로 출제했고 강조했던 평상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답 지문으로 했기 때문에 무난히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 설명을 처음으로 잠깐 하나 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과세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과세주체.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 그러니까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주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과세주체는 누가 있냐면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되는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는 또 세분화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가 또 과세 주체가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있죠? 세종특별자치시는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여기 구는 자치구를 얘기하는데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를 얘기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런 데는 요 구는 그 자치구가 돼서 과세권자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그러면 그 단원구청장은 과세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과세 주체가 되는데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는 시험 문제가 7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요. 국세에서 7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16문항이 공인중개사 제2차 과목에서 제2과목으로서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다 만나보셨죠? 그래서 공시법도 배웠는데 이게 24문항이 공시법과 세법 16문항과 함께 40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세법은 출제 문항 수가 제일 작습니다. 중개사 과목 중에서. 근데 출제 문항 수는 작지만 이번에 시험 본 많은 수강생분들이 해마다 느끼는 것은 세법을 여러분요. 어떤 교수님은 세법을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만 맞으면 된다 그러지만 올해 시험에서 2차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2문제 차이로 합격했다, 3문제 차이로 합격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한두 문제 차이로 남게 합격을 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맞았으면 떨어졌을 수강생분들이 올해 제 강의를 들은 수강생분들이 보통 11개에서 또 16개까지 다 만점 맞은 수강생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수강생분 보면은 또 합격 후기에 자기는 2차 과목 2문제 차이로 합격을 했는데 세법에서 자기가 13개인가 14개인가 맞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수강생이 이렇게 맞았으면 당연히 떨어졌을 수강생들이 계시죠. 그래서 공시법에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렸겠지만 공시법 교수님한테 등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이 있잖아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 흔히 지적에 관한 거 등기지적으로 나눠지는데 등기법이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는 교수님들이 크게 어렵진 않았다 등기법을 얘기하는데 이게 작년 같으면 또 25회 시험 같으면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 세법 있잖아요. 우리 세법 2차 과목의 합격 전략은 이렇게 세우는 게 가장 표준적인 건데 뭐냐면 등기법이 어렵잖아요. 지적법하고 세법에서 점수를 보태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을 항상 고득점 해야 돼요. 어떤 수강생분은
자, 공법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2차 과목을. 그래서 공법 몇 점 나왔냐 물어봤더니 50점. 공법 50점 맞았다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중개사법을 고득점 못해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중개사법을 항상 고득점이 돼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은 여러분들이 명과락해서 과락 맞아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명과락해서 공법을 여러분들이 한 50점 맞으면 부족한 것은 또 이렇게 중개사법을 보태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다른 과목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이 세법의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그런 효자 과목입니다. 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죠. 세금에 관한 것, 돈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렇고 상담 받을 때 보면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 몇 가지만 있었으면 몇 천만 원, 제 인척 중에는 8천, 하여튼 거의 9천만 원 가까운 돈을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은 두고두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도움되는 그런 효자 과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세법은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저는 제 강의를 들으면 세법, 올해는 무난히 사람들이 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12개에서 14개 정도 맞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고득점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내년도 시험은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어렵게 나와도 세법은 제가 여러분 10개에서 13개 정도를 맞을 수 있도록 제가 구원을 해드립니다. 이 가운데 혹시 세법 때문에 또 애를 먹었거나 또 세법 때문에 세법을 공부했었는데 자, 고생했던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제가 세법을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수업을 여러분들 끝까지 저와 함께 빠지지 않고 들으시면 세법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무난하게 여러분 실전에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표정은 뭐 네가 구원을 하든 말든 난 관계없다 이런 표정인데 지금 자, 이런 좋은 소식을 얘기해 주시는데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 좋죠? 그래서 좋아하는 표정을 줘야 되는데 아무 그냥 네가 구원을 하든 말든 난 관계없다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제 강의를 들은 수강생분들 시험 끝나고 제가 이제 1월 달에 제 강의를 듣는 전국적으로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신년 산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끝나고 11월 초에 또 제 강의를 들었던 들었던 수강생분들 그래서 합격생분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시험에 나가 있는 제자분도 계시고 요번에 이제 공부를 했던 분들도 이렇게 이제 산행 모임을 해요. 자, 모임을 하는데 이번 11월 달 이번 시험 끝나고 11월 달에 또 모임이 있었어요. 11월 정기 산행 모임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날짜를 골랐더니 비가 계속 가을 내내 안 오다가 하필 지난번에 그 주말 내내 비 왔던 때 있죠? 그때 하필 모임을 가져가지고 전국적으로 모이니까 엄청 많이 모일 것 같죠? 엄청 많이 모일 것 같지만 어떤 해에는 3명이요. 나하고 수강생 2명이 왔는데 진짜 강의 들었던 분 2분이 왔는데 여자 수강생 2분이면 그래도 재미라도 있지. 남자 수강생 2명이 와가지고 3명이 모인 적도 있고 많이 오면 40몇 명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15명 분이 모였어요. 에듀프로 동영상 올해 시험 공부해서 합격 점수가 이제 나온 동영상 에듀프로 우리 수강생들도 왔어요. 근데 약속 장소에서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저를 보면서 막 반갑게 웃으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봐요. 이렇게. 왜냐면 엉뚱한 사람, 내가 또 막 반가워 했는데 다른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봐요. 봤더니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이제 1년 동안 내 강의를 들으면서 내 얼굴을 1년 동안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강생은 내가 얼마나 반가워. 내가 했던 모든 얘기를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막 저쪽에서 막 뛰어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어떤 수강생은 저를 끌어안고 그러면서 교수님 막 반가워요 그러면서 연예인 같아요. 그러니까 화면으로만 1년 동안 봤는데 실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막 반가워하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처음이잖아요. 얼마나 뻘쭘해. 나는 당황해하고 그 수강생은 반가워가지고 막 내 얼굴 계속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줘. 에듀프로에서 우리 좋은 점수로 합격한 수강생분들이 또 동영상 수강생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얼굴 처음 본 수강생들이 와서 같이 산행 모임도 하고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 한 수강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대요. 세법을 뭐 그냥 강의 그 동영상 수강생 한 명은 또 학원 수강생도 있었고 자기는 그냥 그 학원 수강생 한 명 에듀프로에서 동영상 수강생 중 한 명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리면 이 두 수강생은 특별히 세법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들었대요. 자기는 쭉 그냥 나와서 강의만 들었고 그랬는데 학원 수강생은 한 개밖에 안 틀렸고 세법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한 개밖에 안 틀렸고 동영상 수강생은 2개 틀렸다고 하는데 그 수강생은 세법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들었대요. 듣고 도서관 같은 데서 강의를 동영상을 들으니까
따라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하라고 할 때가 있어 이따가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 도서관이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뭐 상상팔 무동 이렇게 하면서 자기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듣고서 그냥 자료 있죠? 자료 그 문제 그냥 풀으라고 하면 그거 한번 풀고 세법은 던져버리고 그래서 다음에 또 업데이트돼서 올라오면 또 강의 듣고 또 그 자료 문제 한번 풀어보고 덮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는 따로 세법을 시간 내서 뭐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무난히 고득점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강생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수업 시간마다 그 시험 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가 여러분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혼자 가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당당하게 시험 봐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강생이 그랬어요. 아니 진짜로요. 제가 그 수강생 이따가 제가 어떤 수강생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동영상 우리 에듀프로 수강생이 그 얘기하기를 모의고사 볼 때도 제 환청이 막 들리더니 시험장 갔더니 제 목소리가 그 지문 볼 때마다 그 A책형에서 취득세 표준세율 박스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은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고를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외우지 않았으면은 그것도 틀린 문제예요. 근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그냥 무난히 답을 골랐어요. 쉽게 외운 대로 그대로. 그런데 그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를 딱 첫 문제 딱 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들리대요. 환청처럼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답을 막 골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봐라.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내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에?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역시 종교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했지 않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장에서 그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귀를 열어야 되죠. 그리고 수업을 끝까지 들으면서 저희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시면 구경하면 안 돼요. 세법 시간에는. 그래서 세법은 이해를 하시고 법령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암기사항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단순 암기식 문제도 나오고 또 암기가 기본적인 암기가 돼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구경하면 안 되고 따라서 이렇게 같이 소리를 내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제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두려움 없이 점수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오신 그 에듀프로 우리 수강생들 오셔가지고 같이 비 오는 날 청계산에 비 와가지고 하여튼 비가 안 왔으면 그래도 한 30-40명은 올 건데 내가 비가 오는 아침 비가 예고가 돼가지고 제가 그날 아침에 모임 장소에 딱 먼저 와서 기다리면서 아유 오늘 한 10명이나 오면 제대로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런데 어떡하네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올라갔고 내려와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내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법은 제가 구원해 드릴 것이고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끝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해서 중개사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가방끈의 길이 차이 없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합격하신 26회 시험 1차 이제 예비 합격 1차 점수 이제 합격 점수 넘으신 분 중에 인천에서 제 수강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 용인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요 지금 79세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1차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79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이런 나이 먹어서 내가 공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전에 전국수석 발표될 때 58세 되신 현태아님이라는 사람이 전국수석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되면 이렇게 순발력이 떨어지고 그런 건 있지만 노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공인중개사는 아무나 합격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어떤 수강생분들 보면은 자기가 은행에서 지점장이었다, 고위 공무원이었다,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간 공무원이었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어디를 나왔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옛날 쌍팔년도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제 아무리 석사,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 중개사의 과목들이요, 60%를 올리려고 하면, 60% 올리려고 하면
그 노력이 필요해요.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시간과 노력과 땀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 60%를 맞을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어떤 사람도. 예를 들어서 법대생 와가지고 해보라고 그랬어요. 걔가 민법 같은 것은 그런 사람이 민법 같은 걸 좀 알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많긴 하지만 공법 같은 거 해보라고 하세요. 세법 해보라고 하세요. 해봤나? 자, 부동산 학개론 뭐 이런 거 등등. 그래서 중개사법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공부해야지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물론 함께 하시면 세법은 뭐 당연히 제가 무난히 여러분께 구원해 드릴 것이고, 내년에는 세법이 올해보다 좀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될 건데, 그래도 까다롭게 출제가 되더라도 올해 시험은 제가 실망을 했어요. 문제를 보고서 너무 실망했어요. 시험 당일날 제가 이제 그 시험 당일날 다른 동료 교수들과 함께 세법 그 문제를 맞추면서, 세법은 문항수가 작기 때문에 다른 과목 교수들은 문제 맞출 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토론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세법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보면 답이 그냥 보여요. 저희는 그냥 금방 맞춰버리는데, 근데 문제를 맞추고 나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개정세법이 26개 시험, 개정세법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매년 나오는. 그 다음에 또 어렵게 출제될 그 사례 문제라든가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기를 좀 바랬는데, 그래서 어렵게 출제되는데도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고득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러면 또 안 된다. 자, 하여튼 어떤 간에 그러길 바랬는데, 문제가 너무 어이없이 가장 기본적인 거, 평상시 수업을 잘 들은 사람들은 그냥 무난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그래서 굉장히 문제를 보고 실망했어요. 문제 이렇게 쉽게 출제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간에 이 가운데에서도 점수가 또 안 나온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미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 강의를 충실히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빠지지 않고 들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10개 이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 10개 이하로 맞은 사람들은 제가 미안하지 않습니다. 특히 8개 이하로 맞은 사람들은 제가 미안하지 않아요. 왜냐? 수업을 잘 안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면 무난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간에 27회 시험은 까다롭게 출제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제가 구원해 드릴 거고,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세와 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금들 중에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어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는데, 을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매매하는데요, 제가 이 매수인, 자, 파는 사람, 양도하는 사람, 이 부동산 양도하는 사람, 양도인, 자, 받는 사람, 양수인이 있을 때, 자, 양수인 또는 뭐 매도인, 매수인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양수인 을을 어떤 제가 아는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동창, 초등학교 제 동네에 살았던 동창들이 있어요. 제 동창들인데, 남자 동창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 이후에도 20살 이후에도 좀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자 동창생들은 고등학교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밴드 있죠? 밴드 때문에 제가 한 2-3년 전에 밴드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 동창들을, 여자 동창들을 만났어요. 첫 모임에 딱 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동창들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많이 느끼고요. 그 웬 아줌마들 있잖아요. 저한테 막 친구라고 그러면서 막 반갑게 내 이름을 부르는데, 이 아줌마가 내 동창이란 말이지? 하면서 믿겨지지가 않고, 그 동창들을 보면서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동창 여자 중에 예쁘게 늙은 애들도 있지만 예쁜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얼굴은 예쁘더라도요,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율은 접으면 반이에요. 애들이 접으면 딱 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애들인데, 제 동창 여자 중에 이름을 이거 밝혀야 되나? 하여튼 제 동창 여자 중에 하반신의 비율이 우월하게 길고요. 자, 그래서 얼굴도 조그맣고 예뻤던 그 동창 여자가 있었어요. 걔는 지금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걔는 조신하게 있었으면 굴곡 없이 평탄하게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을 잘 가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걔가요, 애가 일찍 까져가지고 20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사고를 쳐가지고 이미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 바람에 애를 낳으니까 걔 굉장히 고생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남자가 애가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얘 직장 다니고 막 하면서 애 낳고 애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월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세를 전전 하다가 좀 이제 전세로 또 좀 전전하다가, 나중에 그 신랑이 동대문 쪽에 있죠? 동대문 의류 관련해서 심부름 같은 거 하다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간에 을이 보세요.
월세 전세를 전전하다가 집 하나를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게 돼요. 우리가 매매로 이제 집을 하나 사는데 매매한다 그러면 흔히 뭐 보세요 여러분들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또 그다음에 잔금을 치르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럴 때 매수인 이 양수인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잔금을 치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돼 있어요. 등기 이전까지 안 돼 있지만 잔금을 치렀을 때 이 매수인 을은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취득자 을에게요. 취득자 을에게 만약에 이 부동산이 4억짜리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자 세금 부과의 그 징수 권한 있는 이 과세 주체는요. 과세 주체는 네가 4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겠습니까? 네? 취득세예요. 그래서 이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해 보려고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겠죠.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등 또 자, 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나중에 돈을 갚아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했던 거 말소해야 되겠죠? 그 말소 등기를 하거나 그럴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세금을 내냐면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내요.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등록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록세라는 세금은 2011년도부터 없어졌고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이 이 재산을 잔금 치러서요. 자 보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그러면 등기 이전이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이 집은 이제 누구 거예요? 매수인 거죠.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자 열세 받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때가 되면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요. 나중에 배웁니다.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재산을 등기 전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할 때 그 보유자에게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또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요.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 일정한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그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게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강남을 중심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왜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또 뭐 엉뚱한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하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하철에서 국세청에서 지하철 제가 지금 지나다 보니까 싫어합니다. 그 지하철 그 대국민 홍보 카피 문구를 제가 본 게 아직도 생각납니다. 뭐라고 지하철 광고 그 카피가 있었냐면 종부세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신 종부세는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소중히 쓰여집니다. 이런 문구를 제가 봤어요. 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요. 결혼 안 한 청춘들한테 꼭 제가 이 종부세에 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혼했고, 그죠? 예. 자, 결혼했고, 안 했지, 그죠? 예. 자, 남성 우리 안 했고 두 분은 뭐 당연히 뭐 자녀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신 것 같고, 자, 우리 둘이만 보니까 청춘이고 우리 남자 청춘 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혼 안 한 했다고? 네. 아이고 안 한 것 같아. 아이고 저 안 한 것 같은데. 아유 그래. 하여튼 뒤에는 반드시 안 했지? 네, 뒤에는 안 했고. 어유 그래 성공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결혼하는 청춘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저 누굴 사귀는데 자 물어봐. 오빠네 집은 혹시 종합부동산 쓸래?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종부세 그게 그게 뭔데? 이러면은 그러면은 얘가 좀 하자가 있거나 그럴 때 헤어져 그냥. 근데 만약에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조금 내가 생각한 그 키 사이즈에 조금 못 미치거나 그러더라도 결혼을 해. 시댁이 잘 살면 얼마나 두고두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결혼해. 왜냐면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중산층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괜찮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니네 집은 종부세 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는데? 그러면은 자, 그 여자가 여자가 조금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생긴 게 좀 미달하더라도 결혼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면이 괜찮다. 왜냐면 보세요.
처갓집이 중산층 이상이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야. 보험 하나. 보험료 안 내는 보험료를 들어놓은 거야.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아보면 알아요. 그런데 얼굴은 항상 얘기합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연애할 때나 서로 눈을 보면서 얘기하고 그러지 한 10년 이상 살아보세요. 그러면 밥상에서 있죠? 대화를 나눌 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얼굴을 볼 일이 없어요. 반찬을 보면서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얼굴 제대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종부세는 보세요. 다시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자 만약에 을이 어떤 재산을 돈을 좀 옷장사에 돈을 더 벌어가지고 만약에 집 하나를 또 장만했어요. 그러면 이 개인, 이 사람, 이 개인을 중에 부부도 따로따로 해요. 부부도 따로따로 해서 이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가격을 합쳐봅니다. 토지는 토지 가격을 합쳐봐요. 그랬을 때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부과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갑이요 을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받았어요.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는데 등기 전까지는 안 됐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이 갑은 을에게 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 양도자 개인이 만약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럴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법인이 만약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냐면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특별히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도소득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또 갖고 있는데 임대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팔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부동산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은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죠. 이 세금들 외에도 다른 세금들을 오늘 이제 보게 될 건데 다른 세금들은 몇몇 특징만 알면 되고 시험은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출제 비중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출제 비중을 좀 말씀드리면 자 제가 원하는 그 색깔이 출제 비중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취득세는 서울특별시로 갑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가 아니라 강남구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만약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러면 해운대구로 갑니다. 등록면허세는. 근데 취득세는 자 부산광역시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근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도가요. 그래서 경기도 만약에 부천시 자 그러면 경기도로 돈이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취득세는 자 이거 보면 제가 맨날 이거 평상시 기초이론부터 비교했던 건데 역시 시험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자치구세입니다. 도세가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둘 다 도세인 것은 똑같습니다. 둘 다 도가 과세 주체가 된 건 똑같지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27회 올해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26회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자 다음 중 특별시세인조세가 아닌 거. 그래서 정답 지문이 어떤 거였냐? 특별시세인조세가 아닌 거. 어떤 거? 등록면허세가 자 구도, 도구. 이거는 뭐 상식처럼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특별시세가 아니라 그 자치구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시군세입니다. 우리가 하는 시군구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어떤 세목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자 국세죠. 그래서 그 국세다 보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주체가 되는
출제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국세에도 많은 세금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관련 이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비중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25회 시험에서는 4문제가 출제됐지만 26회 제가 3문제 출제될 거라고 그랬죠.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1문제가 계속 출제되어 왔다가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5회 시험에서는. 근데 26회 시험 1문제 제가 올해는 출제될 거라고 했는데 출제가 됐고요. 재산세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5회 시험에서는 출제 안 됐지만 제가 26회 시험 1문제 나올 거라고 그랬죠.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요. 5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는데 제가 5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종합소득세에서 원래 1문제가 출제되는데 올해는 26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고 양도소득세에서 26회 시험은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역시 5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되는데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하다? 딱 보니까 어떤 게 세금이 제일 중요해요?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실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금이 어떤 겁니까? 그 다음에 취득세가 그 다음에 중요한 세금입니다.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문제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얘는 만약에 1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공부 양이 많고 또 내용이 어렵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를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부할 양이 적고 또 문제도 출제된 문제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1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문제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낙엽 떨어진 비 오는 이 비에 젖은 거리를 주변 친구들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누가 야 나와라 술 한잔 하자 이래도 연락을 전화를 안 받고 혼자 지금 쓸쓸히 거리를 걷고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소홀히 할 것이 아니고 얘네들 제끼는 세금들이 아닙니다. 자, 공부해서 우리가 한 문제 맞춰야 되겠고요.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되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써요. 제가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보유시부가 되는. 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제가 처음 마이크 잡자마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시부가 되는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근데 오늘은 공부를 어디를 공부하냐면 자, 우리가 부동산 세법 중에서 조세 총론 있죠? 이 부분을 우리 조세 총론을 우리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인문과정 11월 기초인문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용어를 익히고 자 분위기를 익히고 세법의 전반적인 어떤 그 모습을 습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년 시험은 많은 교수님들이 좀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26회 시험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라고 막 떠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글쎄 저 같은 경우는 반신반의했는데 올해 그렇게 26회 시험은 좀 무난하게 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27회 시험은 제가 27회 시험은 몇몇 과목이 고춧가루를 뿌려서 상당히 애를 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7회 시험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해드릴 건데 어떡하네 그럴 때 조세 총론에 관해서 잠깐 한번 여기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잠깐 와서 보시면 여러분 조세 총론을 먼저 보는데요.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인데요. 이 조세 총론 부분은 대개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국세를 부과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 그 다음에 자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에 관한 법, 또 그 다음에 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지방세 기본법, 이런 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세 총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아까 2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떤 부분을 공부하느냐. 조세 총론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세 총론을 통해서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용어를 익히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력이 좀 떨어지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별 공부한 거 없어요. 지금 과세주체 용어 설명 하나 드렸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출제 비중 요거 겨우 소개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지금 별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자, 공부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될 신과 멀리 해야 될 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멀리 해야 될 신이 있죠? 어떤 신이에요? 아니, 일단 여러분들이 그 가까이 해야 될 신이 있는데, 가까이 해야 될 신부터 말씀드릴게요. 행운의 여신. 항상 여러분이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공부하는 수험생에 꼭 필요한 진짜 중요한 신이 있습니다. 막판 갈수록. 어떤 신? 찍신. 찍신. 찍는 대로 맞춰요. 찍는 대로 막 이렇게 찍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멀리 해야 될 신이 있는데, 특히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이요, 지름신을 멀리 해야지. 여러분들이 마트나 백화점 갔을 때 원래는 5개만 살라고 목록 적어갔죠? 그런데 적어가긴 목록을 5개, 그걸 왜 적어가냐 말이지. 그 여덟 분 희한해. 목록은 적어가는데 그거 다 샀으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지. 지름신 갑자기 강림해가지고 막 사고 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멀리 해야 될 신이 있는데, 남녀 공이 꼭 공부하는 수험생에 멍신 있잖아요. 이렇게 멍신이 강림하면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 이래요, 수강생분들. 눈에 초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입이 벌어져요. 이러면서 한 5분이 휙 지나가죠, 여러분들? 자, 여기 잘 봅니다, 이제. 조세 총론, 여기 보면은 조세 총론은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공부하냐? 조세 총론을 통해서 조세의예요.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조세의를 공부하는데, 자, 시험에서 조세의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따 교재를 볼 거예요, 조세의. 그냥 자, 기초입문과정과 1월 달에 기초입문과정에서는 쭉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1월 달 되면 이제 거의 생략해서 들어가는 건데,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이면 기초입문과정에서 배웠지만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처음에 공부할 때 조세란 게 이런 거 아니냐, 교양 삼아서 한번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한번 오늘 보시면 되겠고요. 조세의 분류요.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요. 조세를 분류하는데, 이 조세의 분류는 요것은 이제 시험에, 조세의 분류는 여기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됩니다. 조세의 분류는 시험에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출제가 되는데, 처음에는 조세 분류가 어려운 듯 느껴지지만 나중에 보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첫 강의를 딱 들은 다음에, 어떤 수강생분이 계시냐면 첫 강의를 들은 다음에 세법이 어렵대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언제 강의하냐면, 제가 세법에서 어려운 내용은 아카시아 꽃이 이제 막 펴야지. 아카시아 꽃이 막 피고 막 먼 산이 막 하얗게 변하고, 라일락꽃 향기가 막 밤거리에 날리고, 그럴 때 제가 어려운 내용을 강의하고, 지금은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수강생들이 처음 한두 강의 듣고서 세법이 어렵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단 말 하면 안 돼요. 생소하다, 낯설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길을 처음 가는 길을 가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어리버리한 이정표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옆에 길 가에 무슨 어떤 것이 점포가 있는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두 번째 가보세요. 그러면 이정표가 눈에 보이고, 아, 여기 병원이 있었고, 병원 옆에 뭐 은행이 있었구나, 이런 게 보여요. 세 번째 가보세요. 그러면 그 은행 옆에는 빵집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법 이런 거 가까이 법서 같은 걸 보면서 접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익숙하겠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법서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런 용어들을 보게 되는 분들은 당연히 뇌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지. 뇌가 당황해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도 생전 안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세요. 바로 배 탈이 나요. 몸에서 그 적응할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습니다. 공부도 낯선 내용을 처음 배우면 뇌가 당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업 끝나고서 내 다 볼 거야. 뭐 지나가면서 어렵다 이런 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다? 낯설다, 생소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생소하고 낯설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조세 분류가 처음에는 생소하고 낯설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별 내용 아닌,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징수 방법.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와요. 그런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또 이런 것들. 또 여기서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시험에 올해
26회 시험에서는, 지난 26회 시험에서는 종합문제, 조세 총론 종합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자, 시험에서 징수 방법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우리 국세 납세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전체적인 세법, 지방세, 국세, 강론을 한 바퀴 돌고 배워야지 이해가 좀 쉽기 때문에 어떤 간에 오늘 봐서 시간이 되면 강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험에서는 조세 총론 부분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데, 국세, 지방세 같은 이 세금은요,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채무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요. 채무 변제, 자, 불능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서 공매나 경매 넘겨서 그 매각대금에서, 자, 채권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국세나 지방세 같은 이 세금은요, 조세 채권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물론 있어요.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원래 좀 중요해요. 근데 자, 이번 26회, 지난 26회 시험에서는 자, 요런 것들 종합문제, 골고루 섞은 종합문제 속에서 요것이 원칙에 관한 것을 물어봤는데, 제가 평상시에 뭐 확인학습 문제든 동영모의고사든 수업 시간에든 제가 마지막 강의까지 계속 그 순서 강조했던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적중돼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맞출 수 있는, 저한테 배웠던 분들 가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외에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의 그 내용들,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한 번도 공인중개사 유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는데, 딱 한 번 출제가 됐다가 그 이후에 출제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은 제가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우리 세법이 만약에 1차 과목이고 40문제가 출제되면 제가 연락에 강의하지. 그런 것도 다. 근데 우리 시험은 2차 과목이고 공시법과 나눠서 출제되고 출제 비중을 봤을 때 이런 것까지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게 가끔씩 나오는 해가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까지 맞추려고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생략하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세 총론을 공부하면 25회, 26회 시험에서 무난히 수강생들이 두 문제 다, 그러니까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또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위주로 공부합니다. 어떡하네요, 여러분? 하여튼 처음에 공부할 때 낯설고 생소하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다 여러분들이 극복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76페이지 제1장 조세 총론입니다. 그런데 진도를 본격적으로 날라고 그랬더니 시간이 좀 됐네요. 잠깐만 여러분들이요. 잠깐만 한 가지만 제가 광고를 드리고 요 조세의 잠깐 한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광고를 한 가지 드리면 자, 우리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 에듀프로 우리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들 그렇고 자료는 이제 문제 계속 나가는데 그 오늘 수업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핵심 요약 있죠?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핵심 요약 정리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제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카페가 있는데 포털 검색어는 강성규 세법 있죠? 강성규 세법을 딱 치시면 다음 카페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카페가 나오고 요 다음 카페가 있는데 요 다음 카페에 자, 회원가입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다음 카페에 회원가입 하시는데, 요즘은 다음 카페 앱도 있어요. 카페 앱도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깔아놓으시면 카페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글도 올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자료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앱을 다운받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등업 신청을 해야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볼 수 있고, 그런데 등업 신청하실 때 닉네임을 그냥 강성규 세법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돼요. 다음 카페고. 근데 등업 신청하실 때, 닉네임을 정할 때, 요번에 제 모임에 우리 에듀프로 예비 합격생, 우리
닉네임이 셋째 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셋째 첩이라고 닉네임을 정했다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꽃순이로 바꾼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봤더니 셋째 첩에 대한 그 닉네임을 왜 그렇게 정했느냐, 시험 끝나면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해서 왔어요, 본보임에. 그래서 저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어떤 스토리를 나올 줄 알았더니 별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대학생 때 기생처럼, 셋째 첩처럼 뭐 예쁘다던가 자기를 그래가지고 뭐 정했거나 좀 허망한 그런 적이었는데, 어떻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셋째 첩님, 그러면 제가 부를 때마다 그렇잖아요. 또 닉네임을 갖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는 막 그냥 듣고 났더니 금방 까먹고, 듣다 놨더니 까먹고, 저는 돌대가리인가 봐요. 그러면서 닉네임을 돌대가리라고 정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본명으로 하시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홍길동 뭐 이렇게 닉네임을 정하면 자기 본명으로 하시면 제가 조언해드리고 그런 데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것들을 비공개로 하면 돼요. 나이를 봐야지 제가 맞춤형으로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강의에 대한 칭찬이 있잖아요. 교수님 강의를 들었더니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에듀프로 칭찬하기 란이 있어요. 거기다 하시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의 소소한 소식이라든가 공부하시면서 그냥 애완이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소식들도 전해주시고, 자, 자료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긴 수험 생활 동안 저와 함께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76페이지, 자, 조세 총론, 우리 조세의 있잖아요. 요거만 살짝 한번 보고, 자, 정작 시험, 이건 시험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험에서 중요한 277페이지 조세 분류,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부터 하기로 하고, 가볍게 276페이지 제1절 조세의를 봅니다. 줄 긋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부분은 줄 그라고 해드릴 거예요, 이따가. 그러니까 줄 긋지 말고 편하게 읽어보면 돼요. 1번 조세 정의를 보니까,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가 그 재정 정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는 게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가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법령에 조세의 정의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줄을 그어야 되는데, 이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냥 읽어보는 거고요. 이 조세의 정의를 쭉 풀어놓은 것이 이 조세의 특징인데, 양가로 1번 과세주체. 과세주체 아까 용어 설명드렸어요.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인자를 과세주체라고 하는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여야 한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 자체가 부가징수한다는 점에서, 자,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공과금이나 공공요금과는 구별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전기세, 수도세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국가나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국가나 자체에서 부과해야지만 조세다. 그래서 공과금, 공공요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과세 근거, 자,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조세를 왜 부과하느냐? 자, 어떤 저기로 부과하느냐?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조세 법률주의란 말이 공무원 세법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개사 시험에서는 자세한 내용 몰라도 돼요. 조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조세 법률주의인데,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조세 채권이 성립하고요,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를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과세 목적. 국가나 자체에게 왜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느냐? 자, 조세는 국가 자체의 재정 경비에 충당할 국고적 목적을 주로 하고, 자, 무슨 얘기냐? 돈이 있어야지 국가 자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본원적이고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걸 국고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연락이 외울 필요 없어요. 부차적으로 최근에는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으로도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줄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오로지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 이런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벌금, 과태료, 과료는 국민들에게 재정 수입 조달할 목적으로 벌금을 때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즘 왠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왠지 유난히 교통탁지를 뭐 많이 떼고 그럴 때 교통탁지 끊으면서 이거 내가 위반한 건 생각 안 하고, 교통 법규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위반한 건 생각 안 하고, 이거 돈 필요하니까 이거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요즘 유난히 단속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또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은 항상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원칙대로 배워야지. 이런 것들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 단위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무보화 상성이요.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가징수한 것으로 특정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사용료, 수수료 등과는 다르다 그러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노원구청에 재산세를 내요. 재산세를 냄과 동시에 노원구청에서 여러분한테 기념 타올이나 비누 이런 거 한 장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은 적이 없어. 자, 조세는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오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나 도로 만들어주고 공업 만들어주고 이런 간접적인 어떤 그런 대가는 있지만 직접적이고 냄과 동시에 어떤 직접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근데 사용료나 수수료는 사용료를 내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수수료를 내면 반드시 특정 용역을 대행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나 수수료는 직접적인 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조세도 아니다? 아닙니다. 조세는 직접적인 대가 관계는 없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납부 이행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가 그래도 시험과 의미가 있는 것은 양가로 5번 내용이 약간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설명을 살짝 드리고 오늘 첫 시간을 잠깐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금 납부, 자, 교재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이요.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 세금 납부는요, 여러분.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하느냐.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지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자, 예를 들어서 돈으로 납부해야지, 화폐로. 여러분들 돼지 키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였는데, 돼지 키우는 양돈업자, 돼지 키우는 사람이 취득세, 자, 500만 원 낼 게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돼지 중에서 튼실한 애들 3마리 뽑아가지고 시군구 세무과 공무원 나오라고 그러면서 3마리 막 주면서, 자, 마리당 시세가 200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 거슬러 주세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공무원이 그거 받아줘. 공무원들이 돼지나 키우고 있어? 그럼 안 되니까 당연히 화폐 경제 시대니까 금전 납부 원칙입니다. 또 세금은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보세요. 예외적으로 자,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요,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현금, 우리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는 요 분할 납부와는 좀 다릅니다. 자, 이것은,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물납과 분할 납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거고, 자, 물납과 분할 납부, 자, 아무 세금이나 아무렇게나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허용이 되는데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물납이 허용됩니다. 다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 다른 세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뭐만 물납 허용되느냐? 재산세 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25회 시험 같으면 요거 문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동시에 적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수강생문 중에 교수님 시험 볼 때 교수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산세만 지방세에서는 이거. 그래서 다른 세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허용되고 2015년까지는 지금 양도소득세가 자, 요게 소득세 중에서 양도세가 물납이 허용되는데 다만 지금 개정 입법 예고안이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양도소득세 물납 허용됐던 것을 이제 폐지하는 것이 양도세 요거 물납 폐지하는 규정이 지금 입법 예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정 예정이에요. 개정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확실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개정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1월 달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양도세 물납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개정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 외에도 등등이 더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말하면 돼. 자, 오늘은 기초인문과정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 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이 허용되고 있고 양도세는 개정 예정이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의를 다 설명을 드렸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제2절 조세 분류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